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신 후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먼저 이 자료부터 복사해놔야겠다. 휘발유 9만원어치요. 야, 마시자. 인생 뭐 있냐? 넵, 마십시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7살 꽃다운 나이에 한 청년이 죽기 전 만 하루 동안의 행동들을 지켜보셨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죽음이 자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타살로 보이시나요? 자,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청년이 누군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7살의 이 청년의 이름은 이용준인데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였죠.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29일 충북 영동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강력반 형사의 죽음. 당연히 경찰 조직이 발칵 뒤집혀졌을 겁니다. 같은 경찰이 변사체로 발견됐으니 이를 악물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요. 용준이 사체가 영동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뭐 그럴 리가 없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같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과장이 차 안에서 그 사체 보기도 전에요. 사체를 보기도 전에부터 용준 자살입니다. 가시면 부검을 안 하시고 그냥 부검을 하면 2번 죽이는 거니까 부검을 하시지 말고 그냥 장례를 치시도록 하라고. 사체도 보기 전에 경찰은 이미 자살이라고 단정을 짓고 가족들에게 부검조차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바뀐 상황이죠. 보통은 유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는 편이 많고 오히려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심지어 사체 발견 다음 날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기사까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수사에 대한 종결이 되지 전까지는 어떤 수사항이 달릴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술 더 떠 이제 여자친구 문제라는 구체적인 자살의 이유까지 기사화됩니다. 도대체 기자들은 소스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기자들이 말하는 그 출처는 이용준 형사가 근무했던 강남 경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신문사에서는 이거 뭔가 강력계 형사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으니까 무슨 사건이랑 연결된 게 아니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자들이 달려든다고. 그러니까 뭐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이고 하니까 여자 문제라고 기사를 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형사가 죽은 사건이라 사건과 연관 짓는 걸 막으려고 기사화했다. 이상합니다. 그럴수록 진상을 더 파헤치고 만에 하나 이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있다면 언론에 오히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전에 죽음의 종류를 이미 결정을 했고 가족들도 모르는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를 사망의 이유로 내놓은 겁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였던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이용준 형사가 강남경찰서로 출근한 지 이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 이용준 형사의 지인 및 전문가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절대 자살이 아닌데
근데도 거기서 자꾸 자살로 몰아가니까는 총몰업을 한 거죠. 전화도 한 달에 30번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부모님한테 굉장히 또 잘해주겠던 사람이었는데 사망 직전에 뭔가 어떤 뭐 신변을 비관하거나 뭐 정말 뭐 죽고 싶다든지 어떤 그런 사인들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과연 이 죽음은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이 이용준 형사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용준 형사가 죽기 전 행적을 되짚어 보면서 이 죽음의 종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준 형사는 시신이 발견되기 3일 전인 2010년 7월 26일 저녁 늦게까지 강남 경찰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20분경 동기가 9시 20분경에 역삼파출소 앞에 가서 이 동기한테 전화를 해서 공무원치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동기랑 통화를 해서 그 서류를 복사한 거예요. 자신이 근무했던 역삼 지구대에 들러 어떤 서류들을 복사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근처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운 후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갔었다는 이 형사. 이 술자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상황은 그 지인이라는 서 씨의 진술입니다. 둘이서 양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서 씨 집에 같이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침에 우리 잤는데 아침 뭐 반장님 전화가 반장님한테 나가더라고요. 전화 받는 순간 10초도 안 되고 그것도 전화 올 때부터 그냥 느낀 거죠. 술 먹고 지가겠다. 9시 20분에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이 전화번호 받고 내 전화인지는 알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술한잔 먹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이 형사는 지인 서 씨와 함께 양주 4병을 나눠 마시고 그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상관의 전화를 받고 깨서는 부랴부랴 황급히 뛰쳐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술에 대해 가족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동생이 못해요. 걔가 이제 어릴 때 어드림이 좀 많이 났었던 피부에서 이게 좀 울긋불긋 그러니까 술 조금만 먹어도 빨개지고 그래서 잘 안 먹고 술을 먹어야 돼서 먹고 오면 힘들어서 이렇게 막 오바이트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잘 하지는 못해서 술자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동료 형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저는 특히 뭐 영식이랑 양주 먹으러 해보려고 한 건도 없지만은 같이 뭐 맥주를 한잔 해도 이게 한 잔 마시면 엄청 빠져져가지고 그렇게 못 마시는데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영식이가 그렇게 마셨다는 게. 이렇게 술을 못하는 사람이 양주 4병을 둘이 마시고 같이 꽐라가 돼서 잠을 잤다? 글쎄요. 물론 서씨 혼자 거의 다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서씨 집에 가서 자야 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서씨는 이 형사와 알고 지낸 지 고작 열흘이 조금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씨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침 9시 2분에 통화를 했다는 그 상관은 이용준 형사의 부검을 말리던 경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이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진술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여하튼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나간 이 형사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신사동에 있는 절도 사건 현장이었는데요. 거기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아침 9시 30분 경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바나나 한 개로 간단히 요기를 한 걸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은 친누나가 진술한 바 있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동생 안 왔다고 빨리 집에 좀 가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가보니까 싱크대에 바나나 껍질이 있더라고요. 아침엔 없었던 바나나 껍질과 샤워를 했던 흔적이 있었던 거죠. 자, 저는 누나의 진술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한 부분인데요. 분명 9시 2분에 통화도 됐었던 성인 남성이 몇 시간 안 나타난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보라고 하는 것이 이 흔한 직장 문화일까요? 보통은 야, 이 새끼 어디로 샜니? 등에 처음엔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아예 결근을 하거나 하면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어렵사리 연락해 보지 않나요? 뭐 제가 다니는 회사 문화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상관이 부하를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왠지 그 상관이 미래 예측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용준 형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집에서 나온 이 형사는 오전 10시 7분경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강남경찰서가 아닌 생뚱맞게 부산입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건지 무슨 이유인지 버스 전용 차로까지 위반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부산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용준 형사는 심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고 말았는데요. 이용준 형사는 왜 갑자기 뜬금없는 부산행을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 부산행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일탈에 가까운 개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출근하기 싫어서 째고 싶을 때 어떤 시내에 있는 카센터를 목적지로 찍고 가시나요? 뭐 해운대나 광안리 등 유명 관광지를 대충 찍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목적지 설정을 하지 않고 가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부산으로 간 또 다른 목적이라고 거론이 되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정보원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연산동에 산다. 언제든지 내려와라. 그때 돼서 부산에 내려올 때는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정보를 만나러 가는 거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보원도 알고 지낸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간다면 과연 약속 그 어떤 통화도 하지 않고 출발을 합니까? 갔는데, 그렇게 먼 길을 갔는데 없으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이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 없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것도 좀 넌센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용준 형사의 이 부산행은 과연 네,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군기 충만했던 막내 형사의 개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명령이거나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뭐 계속 짚어 나가 보시죠. 여하튼 사고가 난 차는 카센터로 보내졌고 이 형사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충북 영동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졸음에 의한 단독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이 형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튕겨 이번엔 중앙 가드레일을 받은 후 뱅그르르 돌아 이런 상태로 멈춰서게 되었다는 거죠. 차량의 궤적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차의 한쪽 면만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물론 100%는 아닌지라 이런 궤적이 나올 수 있죠. 사고 순간 핸들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전문가는 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흔하지 않은 접촉 상황이거든요. 우측면은 희한하게 가드레일 같지만 검정색 물질이 보여요. 검정색 물질이 보인다는 거는 가드레일 접촉으로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검정색의 물체하고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그 도 틈 있잖아요. 문 틈. 네, 밀려가지고 변형되어서 변형된 방향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의 뒤에서 앞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른쪽 차 뒷바퀴 위에 묻어있는 검정색 페인트 흔적입니다. 이건 가드레일에선 보통 사용하지 않는 페인트 색깔이죠. 그리고 차량 앞문과 뒷문 사이 틈에 난 충격 형태를 보면 뒷차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생긴 듯한 형태였다라는 거죠. 달리던 차가 가드레일을 박아서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이어에 난 펑크인데요. 이 펑크는 무언가를 박은 충격 때문이 아니라 마모, 즉 닳아서 생긴 거라는 겁니다.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 아닌 타이어 휠 바로 윗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펑크가 났다. 납득이 안 되죠. 가드레일은 분명 순간적으로 치고 튕겨져 나갔으니까요. 자, 여기에 준법 정신이 투철했던 이 형사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실까지 더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자, 고속도로를 진입했던 이용준 형사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룸밀러로 확인해 보니 어느 순간 검정색 승용차가 따라 붙은 걸 확인하죠.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를 일부러 위반해 가며 이 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본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검정색 차는 이 형사 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검정색 페인트와 도어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도로 위에 실갱이가 벌어진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검정색 차는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자리를 뜨고 순간 밸런스를 잃으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이 형사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이 고속도로 사고까지가 원래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교통사고에 의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이 형사는 보시다시피 구조대원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병원에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경미한 부상만 입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이 형사는 차일과상 치료와 CT, 엑스레이 촬영, 체열검 등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환자가 일어나셨어요. 화장실을 가시겠대요. 화장실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환자가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환자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검사를 잘 받던 이 형사는 갑자기 스스로 링거를 뽑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이 형사는 병원에서 약 2.2km 떨어진 인근 저수지 물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들어갔을 때 한 가슴팍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수심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수심이 낮은 물에서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사체는 꽤나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실종 당일인 27일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검안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찰가상 외에는 별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자,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경찰은 이 시신을 보기도 전에 자살이라고 단정지어 말한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자살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시신이 발견된 장소부터 봅시다. 자살,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이 고향도 아니고 평소 알던 곳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도 의미도 없는 곳을 굳이 2.2km를 걸어서 죽으려고 찾아왔다?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정말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인 자살 생각했다면 그 병원에서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끈을 맸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거나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장소로 봤을 때 자살로 유추할 만한 장소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이용준 형사가 발견된 저수지 위치의 수심은 약 1m에서 1.5m 사이입니다. 자, 이용준 형사의 키는 173cm입니다. 아마 배꼽에서 가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깊이였을 겁니다. 자, 이 정도의 깊이에서 내가 익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죽어야 됩니다. 웬만한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자살 형태죠. 그리고 사망 추정일을 실종 당일로 가정했을 때 그날 저수지에는 약 8명의 낚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형사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이 형사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이 형사의 소지품이 발견된 건 병원에서 신고 나간 슬리퍼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지품도 인근에 없이 2.2km 떨어진 낯선 그리고 수심 1m 깊이의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체. 자, 이런 현상에 경찰은 이건 자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전문가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자살은 아닌 것 같고 죽여서 그리 유기하지 않았을까. 결국 가족들은 부검을 원했고 이 형사의 부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은 엄밀히 말하면 불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첨부합니다. 이 글귀 덕에 경찰은 사인은 익사로 추정, 죽음의 종류는 여전히 자살이라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수사를 종결합니다. 담당 형사의 수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떤 목적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영동에서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영동병원으로 오게 됐고 혼자 스스로 병원 링게로 뽑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자살일 가능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자살로 연명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방금 얘기한 담당 형사의 워딩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선 이 상하리만큼 수식어가 많습니다. 팩트는 부산을 가다가 영동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데요. 굳이 목적 없이 그리고 우연치 않게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눈에 좀 띄죠. 오히려 목적이 있었고 우연치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 저만의 착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락은 그래서로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한마디로 두 단락은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링거를 뽑은 행위와 자살이라는 행위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인가요? 여하튼
아직까지 저는 자살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검 감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폐에선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외에 다른 장기에선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질 장기까지 플랑크톤이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생존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충분히. 법의학적으로 사후에 물속에 유기된 사체에서도 폐와 위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익사체인 경우에는 폐와 위 외에 간, 신장, 비장, 십이지장, 근육 등 시체의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검출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즉 익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 폐에서 검출된 플랑크톤 중에 디틸리움이라는 플랑크톤이 검출된 거죠. 이 디틸리움은 해수에 사는 플랑크톤입니다. 이런 강이나 저수지 같은 담수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용준 형사는 인근 횟집 수족관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일까요? 그러기엔 익사의 소견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참 괴이한 일이죠. 그런데 더 괴이한 것은 이 디틸리움에 대한 국가수의 입장이었는데요.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난 오타라고 합니다. 오타라? 글쎄요, 우리가 이해하는 오타는 완전을 오나전으로 기록하는 이런 행태를 보통 우리는 오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오타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하튼 중요 재판 등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증거로 쓰이는 이 국가수의 검식 보고서의 신뢰도가 완전 바닥까지 추락하는 상황인 거죠. 이거 어디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타면 어쩌려고. 그리고 부검 결과 목에 길게 눌린 자국도 있었습니다만 목에 특별한 손상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을 졸랐다고 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손상이 있거든요. 없었던 걸로 봤으면 그런 건 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 비장 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디페니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디페니드라민이라는 게 뭐냐? 그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먹으면 좀 이제 어지럽고 뭐 운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이 그 중추신경 억제 효과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은 바나나는 소화가 다 된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이 성분을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는 병원에서 나온 뒤 이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자이든 타이든 섭취하게 된 거겠죠. 하지만 그 섭취 경로 및 과정은 아직까지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부검 감정서만 봐도 명확히 떨어지는 게 없는데 결국 경찰은 그냥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한번 이유나 들어볼까요? 외상에 의한 충격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또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다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단지 폐 부분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거 봐서는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도 타살 혐의점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했었는데 그럴 만한 또 원인을 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이라고 볼 정황이 없으니 자살이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도 성립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자살이라고 볼 정황이 없으니 타살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하지만 경찰은 기어이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고 맙니다. 참 찜찜한 부분들이 많죠. 자, 이런 찜찜한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아버지는 사건이 종결된 3년 뒤에 검찰에 다시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검찰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조사한 결과 명백히 자살로 볼 증거가 없으며 살인 또는 타인의 관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어 내사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 라는 내용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살로교 추락 사건도 자살로 종결이 됐던 사건입니다. 어떤 타살의 정황이나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미제 사건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고 그냥 수사 종결, 케이스 클로즈가 된 거죠. 현재까지 사인도 그리고 죽음의 종류조차 밝히지 못했는데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UFO 사건 다루듯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다 라고 치부하는 것 같은 거죠. 자, 아까 검찰 답변에 의하면 자살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인정한 거죠. 하지만
타살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면 이건 뭘까요? 그렇다면 이걸 사고사다라고도 할 법한데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살도 아닌데 타살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선에서 아마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겐 정말 타살이어도 안 되는 거겠죠. 한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검찰, 경찰이란 조직. 이 검찰이라고 또 경찰이라고 모든 사건을 정의롭게 잘 해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뭐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지금부터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 자살인지 타살인지까지만 살펴보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다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누가 내려가라고 했을까요?